공부하시다가 이해 안 되는 건 월요일 날, 저는 월요일 날 근무합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월요일 날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니까 전화하셔서 오늘 배우신 거 아니래도 괜찮습니다. 업무 중에 이런 거는 처음 만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아니면 상대방이 우리한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 같다 있으면 바로 연락 주십시오. 저희들은 협회에서 저희들 가진 경험을 토대로 최대한 실용 가능한 답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런 서비스도 하고 있나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은 오늘 논하드린 자료 가지고 돌아가셔서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웬만하시면 회원가입 좀만 해주시고요. 예. 지금 요새 치킨 한 마리 얼마 하죠? 2만 원 하죠? 치킨 7마리 안 드시면 회원가입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절대 그런 요청 받은 건 아닌데요. 여러분들이 잘 되시라는 마음으로 제가 다시 한번 홍보 드렸습니다. 잘 들리세요? 네. 예. 자, 진행하겠습니다. 네. 제 양력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협회에서 무역실무 분쟁 대응 상담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요새 저희한테 많이 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해킹입니다. 해킹. 혹시 여러분 해킹 피해 입으신 분 계시나요? 우리 경찰청에서는 해킹당하고 나서 신고하라고 하는데 그거는 별로 실효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커들의 기술력은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그리고 장사를 하고 금방 도망가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일례로 한국 정부가 FBI한테 도움을 요청했었습니다. 도움을요. 한국 기업이 해킹 당했는데 미국 기업이 해킹했더라. 이런 정황이 있어서 도움을 요청했었는데 FBI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우리는 피해액이 5억 미만이면 수사하지 않는다고 답이 왔습니다. 굉장히 큰 돈이죠. 정말 강대국의 횡포인데요. FBI가 나빠서라기보다는 FBI도 어쩔 수 없는 기술력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커를 잡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요새 가장 많이 일어나는 해킹 사건의 유형 보면은 이메일 주소가 다릅니다. 혹시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 우리가 쓰는 이메일은 네이버예요. 네이버의 스페링 뭐죠? NAVER이죠? 그런데 해커가 우리한테 보내온 이메일 주소는 NABER이었어요. NABER. 우리 VER인지 BR 확인 안 하죠? 왔어요. 야, 우리가 공장을 요새 새로 깔고 있는데 돈이 급하다. 지금 보내주면 10% 할인해 줄게. 우린 바로 홀라당 넘어가죠. 그죠? 바로 돈 쐈어요. 일주일에 연락 왔습니다. 왜 돈 안 보내냐고. 한 메일, 우리 스페링 뭐죠? MAIL로 끝나죠? 근데 말이로 와요. MALI. 그리고 한 메일이 아니라 반 메일로 오고요. 이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절대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저희들이 상담하는 사례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저희 주제는 물류 크레임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무역 크레임에서 드릴 얘기인데요. 제가 사실은 저희 오늘 나누는 얘기를 들으시다 보면은 저런 얘기 왜 할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A하고 B 업체가 무역 계약을 했습니다. 무역 계약하면은 이제 우리는 물건을 실어야 되죠. 혹시 물류의 반대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물류의 반대말. 물류의 반대 용어. 처음 들어보는 질문이죠? 상류예요, 상류. 물류는 물건이 움직이는 거고요. 상류는 소유권이 움직이는 거예요. A하고 B 업체가 수출의 계약을 했었으면은 이제 소유권은 넘어갔다고 볼 수 있어요. 어느 순간인가. 하지만 내 물건이 나가야 되죠. 내 물건이 부산항까지 가야 되죠. 부산에서 배에 실려야 되죠. 또 목적 국가 가서 또 국내 트래킹 해야 되죠. 중간에 또 뭐가 있죠? 보세 창고가 있죠. 자, 물류의 정의는 저겁니다. 물건의 수령, 운송, 인도 및 보관이에요. 근데 상류는 소유권이 넘어가는 겁니다. A하고 B 업체가 수출입 계약을 해서 트랙터를 팔기로 했어요. 그럼 잔금을 받고 소유권이 넘어갈지 아니면 완급이 돼야 되는지 넘어가는지는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그거는 소유권의 흐름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물류는 소유권의 흐름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재화가 움직이는 거죠. 그죠? 바다로 해서 가든지 철도로 가든지 자동차로 가든지 물류는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물류하고 무역하고 별개인가요? 아니죠. 무역 거래가 완결되려고 그러면 물류가 문제가 없어야 되죠. 계약 잘 맺었어요. 돈도 받았어요. 근데 가다가 물건이 비에 젖었어요. 수침손이란 말 아시죠? 컨테이너에 물이 들어와갖고 물건이 망가졌어요. 이거 누구 잘못이죠? 다 바로 하실 수 있어요? 바로 못해요.
왜냐하면은 그게 컨테이너선인지 벌크선인지도 또 중요하고, 그리고 컨테이너선이라고 하더라도 하주가 물건을 집어넣어 준 것인지 아닌지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했었을 때 된다 안 된다 바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경고를 나눠야 돼요. 우리가 요새 많이 알고 있는 한진해운 이제 역사 속으로 흘러서 없어진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작년에 저희 상담 많이 받았었어요. 포워더가 물건을 실어서 가져갔는데 한진해운에다 실었다. 근데 한진해운이 그 당시 빚이 많아갖고 다니는 항구마다 쉽게 떠나질 못했어요. 내 돈 갖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한진해운에 물건을 실은 포워더 A는 자기 잘못이 있는 건가요? 있어요, 없어요? 그냥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죠? 하주가 얘기했어요. 한진에 실지 말라고. 그런데도 실었으면은 그 포워더는 책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주가 그런 얘기 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그 포워더와 한진해운이 망가질지 예상할 수 없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처럼 공적 자금을 막 쓰는 나라에서는 한진해운 같은 회사를 망가뜨리란 꿈에도 꾸지 않았었죠. 그런데 한진해운은 망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입하는 하주 기업과 그 상대방 기업은 무역계약에 관심이 많이 있지만 실제로 물건이 흘러가는 물류, 로지스틱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그 무역계약은 제대로 안 되겠죠. 그죠? 저희들은 그동안에 무역 분쟁을 많이 강의를 해드렸었어요. 근데 오늘은 무역 분쟁이 아닌 물류 분쟁으로 해서 특히 좀 특이한 화물 있죠. 날아가는 거 있죠. 휘발성 강한 거요. 저 휘발성 강한 물건에 대해서는 어떤 특약이 적용되죠? 모어 올레스가 적용되죠. 그죠? 그래서 특별한 합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5%까지는 5% 증발되더라도 5% 대금 감액 못 합니다. 그러죠? 근데 특약이 있으면 10%까지 가능해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수출자는 내 거래처를 위해서 5%를 더 싫겠죠. 그죠? 이것도 물류 분쟁에 들어갈 수 있어요. 분명히 솜이나 오일 같은 거는 시간이 오래 지나면 날아가는데 상거래, 신의 측을 위해서 수출자는 더 실어줘야 됩니다. 근데 실어주지 않았어요. 이런 경우도 문제가 되겠고, 그리고 하주가 직접 실어주기로 했는데 컨테이너 안에 오염된 걸 모르고 물건을 실었어요. 이런 경우 누가 책임져야 되죠? 자, 우리 공장에 컨테이너가 들어왔어요. 그럼 슈퍼가 컨테이너 확인해야 되죠. 내가 나가는 물건이 굉장히 깨끗한 물건이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받은 컨테이너 안에 전에 실었던 화물에 오염물이 묻어있는 거를 하주가 몰랐어요. 그리고 물건을 실었어요. 물건이 잘 갔어요. 가서 열어봤더니 그 오염물질이 묻어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라 한다고 그러면 하주가 100% 책임을 져요. 근데 그거는 내 컨테이너가 공장에 들어왔을 때 얘기고 내가 컨테이너를 부두로 보냈어요. DI로 보냈어요.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그 컨테이너를 받은 선사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선사가 깨끗한 컨테이너인지 아닌지 수침손이 일어날지 않을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딱 처하면 여러분들은 바로 답을 한두 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경우를 많이 나눠보세요. 저희한테 질문은 많은 걸 정리해 보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요. 하나는 억지인 주장이 있고 하나는 억지 아닌 주장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렇겠죠? 그런데 억지 아닌 주장도 이렇게 보면 억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저희한테 상담을 업체를 위해서 그분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해드리죠. 근데 만약 또 상대방이 물어보면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희한테 상담을 받으실 때 여러분들이 약한 부분을 자꾸 숨기려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처한 객관적인 팩트를 우리가 알아야지 상담을 드릴 수 있거든요. 내가 물건을 보내는 화주인데 내가 잘못한 거 얘기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운송이 책임만 지는 거 묻는 경우가 있어요. 자,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컨사이니가 물건을 받았는데 물건이 깨져 있어요. 그 안에 받았는데. 자, 이런 경우 컨사인이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될까요? 누구한테 물어야 되겠습니까? 두 놈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운송이 아니면 송화인이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C조건이라고 하면은 C조건으로 수출된 거예요. 그러면은 컨사인이는 운송이 누군지 모르죠. 그죠? 근데 F조건이면 알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조건인지 아니면 이런 상황은 어떤지를 조금 분석해보면 나오는데 다짜고짜 막 핏대 올리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한테 왜 그렇게 얘기하냐는 거예요. 자기 급해 죽겠는데 왜 묻냐는 거예요, 우리한테.
빨리 말해주지. 내가 원하는 답을 빨리 줘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알아야지 상담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은요. 여러분들 회사에서 일을 하시다 보면은 내 잘못 아닌데 내 잘못 아닌데 내가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컨사이니가 물건을 받았는데 받자마자 물건이 깨진 걸 확인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은 운송인한테 책임을 막 물었어요. 운송인이 갖고 왔으니까. 근데 그게 맞는 상황인가요? 운송인은 빨리 가야 되는데 혹시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아세요? 제3자를 위한 계약? 자, 운송인하고 송화인하고 둘이 계약을 맺었어요. 누굴 위한 계약이죠, 이거는요, 지금? 수화인을 위한 계약인 거죠. 근데 C 조건이면은 운송인하고 송화인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F 조건이면은 수화인과 운송인이 계약을 맺었겠죠. 그래서 내가 물건을 받은 수화인인데 물건이 깨져 있는데 F 조건이면은 우리 운송인을 때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C 조건이면은 야, 이거 문제 있는데 너 이거 우리 책임져줘라. 이런 상황까지 갔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얘기는 하나 묻겠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FCL로 나갔는데, 풀컨테이너로 나갔는데, 열자마자 물건이 깨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수화인 입장이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뭘 생각하시겠어요? FCL 컨테이너로, 풀컨테이너 물건을 받았는데 물건이 깨져 있어요. 이런 경우 여러분들은 무엇이 가장 먼저 생각나야 되겠습니까? 물론 아까 하나 말씀드렸죠. F 조건이면 내가 운송인하고 클레임하면 돼요. C 조건이면은 슈퍼한테 얘기해야 되겠죠, 그죠? 야, 슈퍼, 내가 물건 받았는데 깨져 있더라. 너 책임져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말씀드렸어요. 그거 말고 또 신경 써야 될 거 하나. 정말 중요한 거예요. 보험이요? 네, 보험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F 조건이면 보험이 의미가 없으니까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가 받은 컨테이너에 물건을 누가 담았느냐예요. 하주가 담았으면은 하주가 담은 경우하고 DY에서 담은 경우는 상황이 달라져요. 자, 위에 상단에 PPT 보시죠. FCL 화물의 경우 소지인은 운송인으로부터 수령할 당시의 손괴 사실만 입증하면 충분하다. 그러나 하주가 담아준 경우라면 얘기가 달라져요. 하주가 담아준 경우에는 소진이 뭘 입증해야 되냐면은 송화인이 운송인에게 줄 당시 화물이 양호했다. 이것까지 입증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 입증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물건을 내보내는 쉬퍼는 자기가 물건 다 집어넣어 놓고 스토핑 치고 그리고 문 닫기 전에 내가 정말 깨끗한 상태로 적입했다는 사진을 찍어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혹시 모를 이런 분쟁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증거가 없으면 운송인하고 송화인하고 서로 핑퐁 치는 거예요. 그동안에 수화인만 죽어나지 않습니까? 물건 내가 빨리 팔아야 되는데 전매해야 되는데 이 핑퐁 치는 동안에 내 물건값이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값이 더 망가진다고 하면은 수화인은 망하겠는 거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수화인들이 간혹 가다가 물건을 안 찾아가요. 양육항에 물건이 들어갔는데 회사가 망가진 경우도 있겠지만 그 시장 상황이 폭락을 했어요. 아직 결제도 안 해줬어요. 그러면 이 경우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자, 이런 경우 그 물건을 실어간 운송인은 누굴 상대로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운송인은 지금 컨테이너를 못 찾아가고 있어요. 현지에서 지금 체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운송인은 지금 수완을 찾을 수가 없죠. 안 나타나니까요. 원래는 운임이나 체당금 기타 운송 중에 발생한 비용을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운송인은? 송화인에게도 가능하고 수화인도 가능해요. 왜냐하면 양쪽 상대방 중에 하나라도 나중에 망가질 경우를 대비해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한테도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수완이 나타나질 않아요. 이런 경우 물건을 실어간 사람은 이 사람한테 얘기하겠죠. 쉬퍼한테. 네가 시킨 대로 물건을 찾아갔는데 물건을 싣고 왔는데 안 찾아가더라. 돈 내놔라. 제가 지금 그런 사건 하나 하고 있어요. 컨테이너 하나가 6개월 이상 체화돼가지고 컨테이너 비용만 한 8천만 원 나왔어요. 인도네시아에서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게 온 거예요.
저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는 담지 않았습니다. 책에 나오는 이야기는 담지 않았고요. 저희들이 상담하면서 겪었던 이야기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상담한 내용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많이 중요하겠더라 하는 것들 담았습니다. 자, 우리가 물류 관련 계약할 때 주의사항이 몇 개 있습니다. 물론 라이너들이 우리한테 개별적 계약 해주진 않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별로 실효적이지 않다고 말씀하실 수는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주가 직접 담아주고 나서 사진 찍어두는 경우 같은 거 그런 것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팁이죠, 팁. 그리고 또 하나 물류 관련 비정상적인 모습들 6개 정도 담았고요. 그리고 운송인의 의무, 책임 사례. 자, 운송인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운송인은 어디까지 해야 되죠? 운송물을 BL 소지인이나 수화인이 받을 때까지 갖다 줘야 되죠. 그죠? 그럼 그때까지 하고 나서 운송인은 뭘 청구할 수 있죠? 운임 청구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물건이 들어갔는데 체화된 비용이라든지 좀 말씀하신 것처럼 경매에 들어간 비용이라는 걸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내가 내가 운임 받기 전에 얘기지. 운임을 미리 받아버리면은 그것도 의미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 대법원 판례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매우 비판받을 판례인데요. 운송인이 물건을 싣고 갔는데 원래 조건이 프리페이드였었어요. 그런데 돈을 받지 못하고 그냥 갔습니다. 그냥 가서 도착을 해서 컨사인이 돈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컨사인이가 안 주겠죠. 프리페이드로 나한테 달라고.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판례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프리페이드 조건임에도 운임 받지 못하고 한 사람은 저쪽 가서 컨사인에 돈을 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비판받아야 돼요. 그런데 한편 보면은 이 수출입 계약은 슈퍼와 컨사인이 문제잖아요. 그죠? 운송인이 전혀 모르는 거죠. 위험 부담도 둘이 하는 것이고 운송인이 단지 수족과 같은 일만 했는데 운송인 슈퍼와 컨사인이 사이에 생긴 문제를 운송인이 책임질 수 없다라는 논리는 맞습니다. 그죠? 맞아요. 그런데 물건을 실어 보내는 사람하고 사기로 한 사람 사이의 계약에서는 슈퍼가 돈을 내기로 했는데 지금 역전된 거 아닙니까? 컨사인이가 돈을 주지 않으면 물건을 못 찾게 됐어요. 그러니까 수출입 계약은 무효가 되게 된 거죠. 무역 계약은 무효가 된 거죠. 운송인을 살리기 위해서 무역 계약이 무효가 되는 이른바 종된 관계가 주된 관계를 무효시키는 그런 결론이 된 겁니다. 이 판례에서는요. 그래서 제가 이 판례를 뒤집을 만한 다른 논리가 있나 생각을 해봤더니 한편은 말씀드린 것 같이 수출입 무역 계약은 당사자들 위해 위험 부담이지 운송인은 책임질 수 없다라는 말씀이 정말 일리 있는 것 같아 갖고 일면 보면은 비판 받아야 되겠지만 일면은 또 합리적인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보시죠. 말씀드린 것처럼 물류는 매매 목적물의 수령, 운송, 인도 및 보관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물류 생각하시면은 흐름만 생각을 하세요. 하지만 물건이 잠시 잠깐 창고에 보관되는 시간도 있죠. 그죠? 그리고 물건을 찾아가야 되는 보세 창고에 들어갈 시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내 물건을 받아서 물건을 적절한 방법으로 운송해주고 인도할 시점에 돈을 청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생기는 보세 창고의 기능 등을 포함해서 보관 업무까지 한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류는 소유권의 흐름입니다. 눈에 안 보여요. 근데 물류는 내가 실어보내는 물건이 어디까지 가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그리고 재화가 멸실, 훼손, 연착되어 있는 경우에 대한 문제 많이 있겠죠. 그리고 또 한편 서류와 재화 흐름의 불일치. 예를 들어서 패킹 리스트에는 10개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받은 건 8개밖에 없어요. 이런 경우라면 운송인이 물건을 실지 않아야 되는데 슈퍼들이 요청을 하죠. 나 급하다. 8개 먼저 가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서류를 뭘 하나 주기로 했어요. 뭘 주기로 하죠? 이런 경우에. 선적 서류하고 받은 물건하고 달라요. 이런 경우라고 하면은 크림비엘을 주면 안 되죠. 그죠? 물건이 깨진 상태로 받았어요. 그럼 크림비엘 주면 안 되는데 슈퍼가 요청을 해요. 나 물건 빨리 내보내야 된다. 그때 운송인이 서류 하나 요청합니다. 뭘 요청할 것 같습니까? 내가 그럼 이거 좀 써줘. 뭘까요? 보상장이에요. 보상장. LOI. Letter of Indemnify라고 지금 운송인은 선적 서류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함을 받았기 때문에 크림비엘을 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둘 사이의 특별한 관계에 의해서 송화인이 약속을 해요. 야, 운송인, 너한테 생긴 손해는 내가
갚아줄 테니까 빨리 물건 싣고 가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서 생겨요. 그 하자 있는 물건을 받은 사람은 누구죠? 컨사인이죠. 그럼 컨사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운송인한테? 야, 2개 어디 갔냐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그때 운송인이 얘기해요. 야, 컨사인이 내가 송화인에게 받은 서류가 있는데 이거는 나의 책임을 안 묻기로 했어요라는 서류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송화인과 운송인 간의 문제이지 수화인은 그거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죠? 알 수가 없잖아요. 이거에 관련해서 BL의 중요한 성격이 하나 있죠. BL의 성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제가 또 하나 퀴즈를 내겠습니다. 물건이 굉장히 빨리 도착을 했어요. 아직 BL이 안 왔어요. 이런 경우 물건 받을 수화인은 어떤 서류를 가지고 물건 찾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마냥 기다려야 될까요? 네, 뭘 받아요? 네, 물건이 더 빨리 왔어요. 네, 그렇죠. 예. 그러면 LG는 BL의 어떤 성격에 큰 예외가 되는 거죠? BL에는 큰 원칙이 몇 가지 있죠. 상환증권성, 제시증권성, 인도증권성 해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보증도가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그런 제도이긴 한데 BL의 대성격을 깨버린 거예요. 원래 BL은 물건을 바꾸는 거죠. 그죠? BL과 상환으로 물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LG를 가져가면 BL 없이 물건을 받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BL과의 상환 없이 물건을 준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 운송인은 아주 책임을 질 수 있죠. 어떤 책임을 질 수 있죠? 운송인은? BL 없이 물건을 내보냈는데 나중에 BL 홀더가 나타났어요. 그럼 운송인은 어떤 책임을 지죠? 이미 보낸 물건을 다시 찾아와서 줘야 돼요. 근데 이럴 가능성은 불가능하죠. 그죠? 이미 물건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쓰는 BL의 성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말씀하신 보증도의 성격이 상환증권성, 그리고 또 하나는 보상장은 어떤 성격이냐면요. 문헌성이에요. 문헌성. 자, 문헌성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BL에 써 있는 대로만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자, 부족한 물건을 받은 운송인이 BL 내줬어요. BL에 10개라고 써 있죠. 크림빈이라고 써 있죠. 근데 받을 때는 2개 부족하죠. 이런 경우에 이 BL은 수화인한테는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운송인은 송화인과의 약속에 의한 항변을 수화인에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손해를 갚아준 다음에 다시 한국으로 와서 청구해야 되는데 그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보증도는 LG였었고요. 혹시 여러분들 그 말 들어보셨어요? 공도란 말 아세요? 공도? 공도 아니면 가도. 원래는 BL과 물건을 맞바꿔야 되죠. 근데 얘기하신 것처럼 개설은행 등의 보증장이 있으면은 LG 없이 물건 받아갈 수 있죠. 그것도 큰 예외예요. 근데 공도나 가도는 LG조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운송인이 수화인을 100% 믿고 그냥 물건 주는 거예요. 나중에 BL 생기면 다시 갖고 와. 이 얘기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경우에 BL 가져다 주겠지만 실제 우리나라 사건 중에 보증도를 갖고 사기친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 동원 참치로 유명한 동원 어선, 예전에 동원 선단 거기서 생긴 사고인데요. 동원 어선의 선장한테 서류가 하나 왔어요. 야, 보증도 갖고 왔으니까 물건 내주라고. 줬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보증도가 위조됐었어요. 그 재판을 들어갔는데 동원역에서 얘기했었죠. 야, 난 이거 위조된 거 몰랐다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재판부에서 뭐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까? 그건 네 책임이다. 왜냐하면은 LG는 BL의 대원칙을 후퇴시킨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좁게 매우 예외적으로만 해석을 해야 되는데 너는 진짜 LG도 아니고 가짜 LG에 속아서 물건을 줬고 너는 거의 고의나 마찬가지의 책임을 져야 된다 해서 엄청난 손해배상을 맞았어요. 그 당시 한 30억 정도 손해배상을 맞았었는데 그런 사건 하나 생기고 나면 다시 이제 그런 일이 안 생깁니다. 그동안 암암리에 해왔던 관행들이 대법원 판결 하나 나오면 다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담아드린 사건, 여러 가지 사건이 판례가 많이 있는데 거기 있는 것들은 매우 중요한 사건들이고요. 다시는 지금 재발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들으신 내용 중에 제가 설명을 미처 못 드렸거나 아니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교재를 가지고 가셔서요. 나중에 업무 보시다가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했었을 때 혹시 여기 안에 들어있는 거 확인을 하시고 만약 들어있으면 참고로 하세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해 주시고요.
자, 여기는 다 이해하실 수 있죠? 그죠? 자,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수출업자, 즉 shippers 운송회사에게 비해를 달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운송회사는 shipper한테 뭘 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혹시 화물명세서라는 거 들어보신 분 계세요? 화물명세서. 우리 상법전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선화증권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규정인데요. 화물명세서라는 건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무엇을 말하냐면은 shippers 운송인에게 주는 서류인데요. 야, 우리가 이번에 보내는 물건은 박스가 몇 개고 중량이 얼마고 어디로 간다. 그리고 위험물이다 아니다. 그리고 주의사항을 말해주는 것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운송인이 물건 다루다가 실수로 던질 수도 있고 또 떨어뜨릴 수도 있고 그리고 고가물임을 모르고 대충 굴리다가 떨어뜨릴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어줍니다. 선화증권은 shipper의 요청으로 운송인이 발행을 하죠. 근데 화물명세서는 운송인의 요청으로 shipper가 발행을 합니다. 그거랑 약간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shipping 리퀘스트 같은 경우는 그 물건을 이렇게 좀 적입할 때 밸런싱 맞추려고 그 성격이 강한 걸로 알고 있고요. 요거는 환적항해라든지 특별한 주의사항을 강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shipper는 운송계약까지 맺어줄 경우도 있죠. C조건이라고 하면은 운송인이 맺어줘야, shipper가 운송인하고 계약을 해야 되겠죠. 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F조건인데요. 수출자가 계약할 수 있습니까? F조건인데 수출자가 계약할 수 있는지요? 그럼 계약 주체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주체가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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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위임장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수입자가 만약에 위임자를 안 한다든지 막 회피한다든지 그리고 나중에 품목 지연을 고의적으로 이제 클레임을 거는 거예요. 네. 그럴 경우에 수출자가 운송계약을 하고 선적을 할 경우에 청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마 대리인으로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그죠? 맞죠? 대리인으로 해야 됩니다. 예. 말씀 잘 하셨어요. 그 저 위에 맨 위에 있는 DO는 무엇을 말하는 거죠? DO? DO는 누가 발행합니까? 선사가 발행하겠죠? 자, LC 조건인 경우에 신용장 개설 의뢰인이 돈을 다 갚았어요, 은행에. 그럼 서류를 받죠? 그 서류 중에 하나가 BL이죠. BL 갖고 라이너한테 가겠죠? 그럼 라이너에서 선장이나 대리인은 BL을 받고 DO를 내줍니다. 그러면 수입업자는 DO를 가지고 창고에 가야 돼요. 근데 제가 요새 했던 사건 중에 하나가 창고에서 물건 반출했는데 DO가 없었어요. 원칙적으로는 DO를 가지고 간 사람이 물건을 받아가는 겁니다. 근데 DO가 없이 물건이 나갔어요. 이럴 경우 창고업자한테는 무슨 책임이 생길까요? 남의 물건을 팔아버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마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 이런 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창고업자의 항변이 이랬었어요. 관행상 그렇게 하고 있다. 근데 우리 법률 문화상 관행상이라는 말은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관행이 아무리 오랫동안 굳어졌다고 하더라도 법령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얘기 중에 하나가 옛날에도 그랬다. 누구나 다 그러고 있다. 그렇게 설마라는 생각 속에 하다가 큰 사건 하나 터지면은 이제 그게 다 정리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 동원증권 사건, 보증도 위조 사건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암암리에 되었던 것들을 일거에 청소시킨 좋은 판례들이 되는 것이죠. 예. 요거 보시죠. 자, 계약서 작성할 때 물론 고려 KMTC나 한진해운은 우리랑 개별 거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그냥 이론상으로 끝날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거 하나 잘 보세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경우 주의사항. 자, C조건인 경우에 운송인하고 송화인하고 계약을 했어요. 근데 그 계약의 수익자는 누가 되는 거죠? 수화인이 되는 거죠. 수화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화인이 받은 물건을 열어봤더니 깨졌더라. 이런 경우에 수화인은 라이너한테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shippers 전화해가지고 야, 너 나한테 물건 보낼 때 깨끗하게 보냈어? 사진 내놔봐.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 굉장히 유리해지는 거죠. 잘 아시겠지만 로테르담까지 45일을 배가 갑니다. 부산에서요.
근데 어느 순간에 돌풍이 불었는지 어느 순간에 컨테이너가 물에 빠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렇기 때문에 우린 가능한 한 물건을 보낸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잘 실었다. 여기까지 얘기를 해줄 그런 필요가 있고요. 물건을 받은 운송인도 내가 접수한 순간부터 내가 깨끗한 물건을 받았고 깨끗한 상태로 준다라고 그런 과정의 일련의 과정을 사진을 찍어서 보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클레임 생기는 가능성은 1000에 5, 6도 안 되는 그런 빈도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 1000분의 5, 1000분의 6이 나한테 생겼을 경우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는 안전 그리고 분쟁 예방을 미리 생각하시고 사진 찍어주시면 굉장히 좋을 거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 보시죠. 분쟁 해결 조항을 반드시 계약서 작성 당시에 집어넣어라.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사실 계약을 맺을 때 대부분의 경우 우리 분쟁 해결 조항을 안 집어넣어요. 우리는 사실 계약서 잘 안 쓰죠. 근데 계약서를 썼다 손 치더라도 분쟁 해결 조항을 잘 안 집어넣습니다. 그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귀찮아.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첫 거래 하는데 빠개질 거를 생각하는 게 서로 너무 찝찝한 거예요. 이제 거래 개시하는데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전세 계약서 쓸 때 2년 동안 전세 계약 아무 문제 안 되죠.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나가는 날 돈을 안 주잖아요. 그때 필요한 거잖아요. 그 때문에 계약서도 실은 분쟁 해결을 위한 예방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약서를 안 쓰거나 쓰더라도 분쟁 해결 조항을 안 집어넣습니다. 이따가 마지막 시간에 중재원에서 내려와서 중재에 관한 말씀하실 것인데요. 여러분 상사중재 얘기 들어보셨나요? 만약에 우리가 쓴 계약서에 분쟁 해결 조항으로 뭐 재판을 간다, 중재를 간다라는 표현도 없고 중고법 얘기도 없어요. 이런 경우라면 우리는 어디 가서 어떤 수단으로 분쟁 해결을 할 수 있습니까? 피고가 될 소재지 국가로 가야 되겠죠. 우리가 파는 물건이 미국으로 갔는데 걔네들은 우리한테 돈을 안 줘요. 그럼 분쟁 해결 조항에 중재 아니면은 한국에서 재판한다는 규정이 없으면 우리 미국을 가야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우리가 분쟁이 생긴 다음에 중재를 하겠대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사람은 자기네 나라에서 재판할 상황인데 내가 뭐하러 중재하러 한국을 가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계약을 맺든지 간에 중재 관련된 분쟁 해결 조항은 반드시 계약서 작성 당시에 삽입을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중재 합의를 한다라는 거는 힘들다라는 걸 꼭 아셔야 돼요. 나중에 중재로 하지, 나중에 우리나라에서 재판하지, 상대방이 그 용납 안 하죠. 우리나라에서 하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하실 때 우리는 분쟁 해결 방법으로 중재를 할 것이고 대한상사중재원에서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우리는 요구를 하고 저쪽에서는 자기네 나라에서 하자고 얘기를 하겠죠. 자,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우리가 말레이시아에 물건을 수출하기로 했는데 중재를 하기로 했어요. 중국에 팔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상사중재원으로 오자고 얘기를 했고 중국에서는 중국 중재원에서 하자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대안으로 말레이시아를 얘기를 해요. 싱가포르 얘기합니다. 근데 이 경우에 싱가포르 제3국인가요? 아니죠. 싱가포르는 중국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기업과 거래를 하시는 중재를 하신다고 하면은 중국을 싫어하는 미국이나 캐나다 가서 하셔야지 싱가포르에 홍콩 가서 하면 그거 똑같은 중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재 조항을 넣으시고 상사중재원에서 하면 더더욱 좋은데 아니더라도 우리한테 중립적인 나라에 가셔야지 중국 놈들이 야 싱가포르 가서 하지? 그래?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아요. 그리고 중국 가서 하기로 했다. 아니 싱가포르 가서 하기로 했다 하더라도 또 다른 문제는 법을 어느 나라 법을 쓸 건지도 정하셔야 돼요. 자, 한국에서 했으면 무조건 한국 법을 써야 되나요? 그건 아닙니다. 싱가포르에서 중재를 하기로 했는데 한국 법으로 하기로 했어요. 그럴 가능성 거의 없지만 실제로 우리는 중재지도 고를 수 있고 중재법도 고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근본적인 거는 소송으로 할래, 중재로 할래, 조정으로 할래부터 고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계약을 맺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분쟁은 반드시 생길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요. 분쟁을 해결하게 되면 중재로 하자라는 거를 꼭 하실 필요가 있어요. 실례로 제가 중재 사건을 몇 번 해봤었는데 재판보다 훨씬 짧아요. 그리고 중재인으로 오시는 분들이 그쪽에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어가지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을 많이 지적을 해줍니다. 재판부하고는 달라요. 재판부 우리가 해준 얘기를 듣기만 하는데 중재에서는 경험이 많은 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적하지 못한 것들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경우도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 계약하실 일 있으면 꼭 중재를 하시고요. 자, 3번 보시죠. 자, 물건을 내보내는 사람이 이런 내용을 적자고 그랬어요. 야, 콘사인이 너 받은 날로부터 열흘 이내에 아무 얘기하지 않으면은 우리 물건은 깨끗한 거다라고 말하고 싶죠. 그죠? 그쪽에서는 얘기하니 열흘 너무 짧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은 30일, 뭐 3주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조항이 중요하냐면요.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은 3년 만에 클레임이 온 거예요. 물건 간지 3년 만에. 녹이 엄청 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죠. 그 계약서 쓰실 때 그런 거 쓰셨어요? 그랬더니 계약서도 안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3주로 하든 2주로 하든 다 좋으신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적어도 2달 넘어가면 클레임 받지 말아야 돼요. 3년 너무 길죠. 그죠? 그래서 계약을 하실 때 교섭력을 충분히 발휘하셔서 내가 보내는 물건의 성격, 이게 만약에 반도체 장비라고 그러면은 더 짧아야 되잖아요. 그죠? 목재나 콘크리트 같은 경우라면 더 길어도 되겠지만 내 물건의 성격, 그리고 내 물건의 가격, 그리고 거래처하고의 상대방의 관계를 따져서 내 물건을 가져가고 언제부터까지는, 언제 이후로는 클레임 받지 않겠다라는 것들을 반드시 명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하주 적입 화물의 경우에는 적입 당시 완료의 상태를 사진으로 기록해서 혹시 모를 운송 중의 문제에 대해서 예방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말씀드렸죠. 보증도를 위조해 갖고 왔어요. 자, 이것도 제가 한 사건입니다. 물건을 실어 보냈다고 shipping 노티스가 왔는데 물건을 안 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건 받아가지고 밤새 일을 해서 다음날 결정문을 받아냈습니다. 신용장 대금 지급금지 가처분. 지금은 물류 분쟁 얘기이기 때문에 말씀 많이 안 드리겠는데요. 여러분들 그 신용장의 성격 중에 가장 중요한 거 2가지 있죠? 뭐하고 뭐죠? 자, 추상성은 뭘 말씀하시는 거죠? 추상성. 서류에 의한 거래예요. 그죠? 서류에 의한 거래다 보니까 은행원 입장에서는 부산항에 들어와 있는 컨테이너 열어보지도 못하고 돈 주죠. 왜? 서류가 일치되니까. 그런데 신용장의 대원칙인 말씀하신 추상성을 뒤로 물리게 하는 제도가 하나 있어요. 그게 여기 나오는 겁니다. 신용장 대금 지급금지 가처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신용장은 서류에 의한 거래이기 때문에 신용장 일치되면은 돈 줍니다. 그런데 내가 받아야 될 물건이 실렸다라는 사실이 거짓말이었잖아요. 이번에는요. 그러니까 선적 서류 어떻게 된 거죠? 허위인 거죠. 선적 서류가 허위 작성된 거예요. 물건을 실지 않았잖아요. 근데 실었다고 거짓말 시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서류가 위조로 허위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서 다음날 갖다 제출했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으로부터 신용장 대금 지급금지 가처분을 받아서 78만 불을 막았죠. 그때 늦었었으면 바로 집행됐었겠죠. 신용장 대금 지급금지 가처분은 선적 서류가 위조, 변조, 허위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상황이 있을 경우에 개설은행의 입증 책임으로 매입은행이나 개설은행이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굉장히 중요한 제도예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신용장은 서류만 갖고 돈을 준다. 그러니까 막을 수가 없다라고 너무 빨리 포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협회 상담하신 분들 중에 그런 말씀 듣고 구제된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여러분들도 문제 생기시면은 전문가 아닌 사람한테 묻지 마시고요. 바로 저희한테 물어보세요. 저희는 그 답을 바로 드려요. 근데 저희한테 항상 불평이 많으세요. 왜 맨날 안 되는 얘기만 하냐고. 근데 안 되는 것만 갖고 오시잖아요, 지금. 네? 너무 늦었어요. too late예요, too late.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건 생기면 바로 얘기를 해주시고요. 가감 없이 하셔야 돼요. 근데 이 얘기는 우리가 실수한 건데 창피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다 얘기하세요. 자, 요걸 보시고 잠깐 쉬겠습니다. 자, 한국의 포워더하고 수출업자랑 계약을 했어요. 자, 일반적인 경우에 큰 회사라고 하면은 운송인이 바로 와서 계약하겠죠. 제가 다녔던 LG 같으면은 범한이 와서 바로 계약해 갔겠죠. 근데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라이너가 아니고 포워더가 대신 하겠죠. 자, 이런 경우에 수출업자한테 용차가 들어갔어요. 물건 떨어가야 되니까는요. 그리고 방역도 대신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어느 부분 문제가 생겼어요. 방역이 안 됐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방역이 안 돼서 미국에서 통관하다가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자, 이런 경우 컨사인이 누구한테 책임 물어야 되죠? 컨사인이가 책임 물어야 될 사람은 포워더가 아니고 수출업자죠. 예. 왜냐하면은 컨사인이는
한국 포워도 누군지 몰라요. 그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이잖아요, 지금. 수출업자하고 한국 포워더가 제3자인 수입업자를 위해서 계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제3자인 수입업자는 나한테 온 물건이 방역이 안 됐든지 깨졌든지 이거는 오로지 수출업자한테만 물으면 되는 것이고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묻는다고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요새 사람 한편이 되는 거예요. 용차를 들어간 국내 트러킹 업자나 방역업자나 운송이 모두 한국 포워더의 지휘 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포워더가 어떻게 KMTC를 지휘 감독하겠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수출업자가 계약한 거는 포워더죠. 그죠? KMTC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기서 생기는 문제들은 수출업자는 포워더한테 책임을 물으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수입업자는 수출업자 책임을 물으시면은 간단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게에 들어온 사람한테 책임을 묻겠다고 막 따져요. 근데 이거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법리에 봤을 때 맞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하지만 소송이 들어갔으면은 둘 다를 패야 되겠죠. 왜냐면은 누가 내 말 듣고 내가 잘못했어라고 말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법리상 드리는 말씀은 계약의 주체끼리 얘기를 해야 되지만 소송이 생기면은 갖고 온 놈도 같이 때리는 거예요. 너도 맞아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소송은 지는 사람이 포기한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보시죠. BL 없이 수입자에게 물건이 넘어갔어요. 이게 가능한가요? 아까 말씀드렸죠. BL 없이도 갈 수 있는 경우 있었어요. 그죠? 뭐 있었어요, 아까? 보증장, 그죠? 보증장 있었어요. 자, 서렌더 BL은 OBL은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그 역시도 BL은 맞아요. 그죠? 단지 지지증권이 아닌 기명증권이 된 것이지 그것도 BL은 맞아요. 근데 이런 사건은 뭐냐면 서렌더 BL조차도 없이 물건이 넘어갔어요. 자, 이런 경우 처음에 수입업자가 포워더한테 와서 얘기를 합니다. 야, 포워더 내가 급해서 그러는데 물건 빨리 줘. 그럼 미국 포워더는 처음에는 거절했겠죠. 안 된다. 대금 빨리 가야 된다. 그러고 안 줬어요. 근데 옥신각신 하다가 나중에 물건이 넘어갔어요. 이런 경우 수출업자는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죠? 미국 현지 포워더 찾아가서 소송해야 되나요? 그럴 필요 없죠. 누굴 때리면 돼요? 한국 포워더 때리면 돼요. 왜냐하면 수출업자는 미국 포워더가 누군지 운송인이 누군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 물건 떠간 놈만 때리면 되는 거죠. 예. 근데 이거는 법리적인 이야기를 드린 것 뿐이고 소송을 하게 되시면 저놈 다 거는 거예요. 다 걸어서 같이 때리는 거예요. 전부 다요. 그래서 소송이 그래서 저도 이기는 거고 이겨도 지는 겁니다. 소송하지 마세요. 제가 그걸로 먹고 살고 있지만 정말 나쁜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미국 포워더가 BL 없이 물건을 줬는데 한국 포워더가 뭐 잘못해서 저렇게 된 거죠, 지금? 한국 포워더가 책임져야 되는 이유. 미국 포워더를 수비한 놈은 한국 포워더잖아요, 그죠? 서로 얼굴을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지네 문제지. 그건 포워더 간의 문제지. 수출업자가 미국 포워더가 누군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놈을 가서 찾는다라는 건 불가능해요. 근데 저한테 상담이 안 돼 가겠다라는 거에 기분 나빠가지고 전문을 몇 번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전문을 안 주더래요. 미국 포워더가. 그러니까 기분이 너무 나빠서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를요. 그래서 가시면은 그냥 몰래 가세요 그랬더니 호텔 잡아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죠. 가지 말라고 너는 안 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작전 다 노출되잖아요. 그죠?